콘덴서의 병렬 접속을 보겠습니다. 콘덴서의 병렬 접속에서 첫 번째로 물어보는 거는 바로 합성 정종 용량입니다. 근데 콘덴서의 병렬 접속은 저항의 직렬 접속과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저항의 직렬 접속과 같다. 그래서 콘덴서의 합성 정종 용량을 구해라. 그러면 저항의 직렬 접속하고 똑같기 때문에 더하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 토탈은 C1 더하기 C2, 이게 바로 합성 정종 용량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정종 용량이 3개 이상일 때 합성 정종 용량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저항의 직렬 접속과 똑같다 했기 때문에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C 토탈은 C1 더하기 C2 더하기 C3, 이게 바로 서로 다른 정종 용량 3개 이상일 때 합성 정종 용량이었고요.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동일한 정종 용량 여러 개를 직렬 접속 시 합성 정종 용량입니다. 그럼 이것도 저항의 직렬 접속하고 똑같기 때문에 개수 곱하기 전종 용량 해주시면은 NC입니다. NC. 네 번째는 전류 I1, I2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 I1과 I2를 구하는 건데 전류가 아니고 전하죠. 왜냐면은 콘덴서는 전하 Q 안에 I가 들어갔기 때문에 I로 표현해도 되지만은 더 정확한 명칭은 전하기 때문에 전하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하 Q1과 Q2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하 Q1과 Q2를 구하는 건데 전하 Q1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Q부터 구하겠습니다. 전하 Q는 CV로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Q1을 구하고 싶으면은 뭘 하라고 했냐? 1만 붙여준다 했습니다. 그러면 C1 V1을 해주면은 Q1이 되고요. Q2를 구하고 싶으면은 Q2는 C2 V2를 해주면은 Q2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를 붙여주면은 Q2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전압을 구하는 거, 전압 Q1과 Q2를 구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섯 번째 전압 분배의 법칙입니다. 전압 분배의 법칙을 보시면은 전압 분배의 법칙은 Q1을 구해라 하면은 Q1은 C1 더하기 C2분의 그대로 Q하고 C는 지금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거 Q1을 구하고 싶으면 C1을 여기에 곱하기 Q를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 Q2를 구하고 싶으면은 Q2는 C1 더하기 C2분의 같은 거 Q2를 구할 거니까 C2에 Q를 곱해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전압 분배의 법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콘덴서의 종류입니다. 콘덴서의 종류를 보시면은 먼저 가변 콘덴서가 있고요. 마일로 콘덴서, 마이카 콘덴서, 세라믹 콘덴서, 전액 콘덴서, 콘덴서의 종류는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특징만 조금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가변 콘덴서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 용량이 변화한다라는 말과 또는 바리콘이라고 불린다라고 하면은 가변 콘덴서의 특징이 되고요. 마일로 콘덴서는 온통형이다라는 말과 절연 저항이 양호해라고 하면은 마일로 콘덴서의 특징이 됩니다. 마이카 콘덴서는 절연 저항이 높고 우수하다라는 말과 우리나라 표준 콘덴서로 사용해라고 하면은 마이카 콘덴서가 되고요. 세라믹 콘덴서는 산화티탄이라는 말 또는 가성비가 우수,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 또는 가장 많이 사용하다라고 하면은 세라믹 콘덴서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전액 콘덴서는 극성이 있다라는 말과 교류가 불가하다, 이 말은 직류에만 사용한다, 이게 바로 전액 콘덴서의 특징이었습니다. 콘덴서의 종류는 이렇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입니다. 여기서 먼저 자성체를 알아야 되는데 자성체는 자석이 쉽게 되는 물체입니다.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체, 자석이 쉽게 되는 물체입니다. 그래서 자석이 될 수 있는 물체, 이게 바로 자성체인데 그러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거 강자성체는 자석이 쉽게 되는 물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투자율 뮤S 얘를 보고는 뮤S라고 하는데 바로 비투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강자성체는 이 비투자율이 1보다 굉장히 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자성체는 자아석화가 잘 되는 물질, 자기 차폐에 좋은 물질을 강자성체라고 하고요. 강자성체의 물질은 뭐가 있냐? 철, 니켈, 코발트, 망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 니켈, 코발트, 망간 이렇게 외우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외우면 편하냐? 니, 코, 철, 망으로 외워주시면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코, 철망, 니켈, 코발트, 철, 망간 이렇게 외워주시면 강자성체를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상자성체입니다. 상자성체는 비투자율이 1보다 큰 물체입니다. 1보다 크긴 하지만은 쉽게 자석이 되지 않는 물질입니다. 어렵게 자석이 되는 물질이에요. 강자성체는 쉽게 됐으면은 얘는 상자성체는 되긴 하지만은 너무 어렵게 쉽게 되지 않고 어렵게 되는 물질 이게 바로 상자성체고요. 그래서 상자성체 물질은 뭐가 있냐? 공기, 알루미늄, 백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물질이 상자성체의 물질입니다. 공기 대신에 산소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자아되지 않는 물질, 어렵게 자아되는 물질, 그걸 보고 상자성체라고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반자성체입니다. 반자성체는 다른 말로 역자성체라고도 합니다. 비투자율이 1보다 작은 경우가 바로 반자성체에 해당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아가 되지 않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가 되지 않는 물질, 금운동, 안티몬 여기에 하나 더 넣으면 아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 안티몬 요게 바로 자석이 쉽게 되지 않는 물체입니다. 그 다음은 투자율입니다. 투자율은 뮤라고 읽습니다. 저희는 투자율은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는 얘를 뮤라고 읽습니다. 뮤는 바로 투자율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면 투자율 뮤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뮤0와 뮤s를 곱해주는 게 바로 투자율 뮤입니다. 그럼 여기서 뮤0는 공기중 투자율이라고 하고요. 뮤s는 비투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뮤0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뮤0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뮤s는 공기 중 진공 중은 무조건 1이다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투자율이 주어지면 그 값을 넣으면 되지만은 공기 중 진공 중은 무조건 1을 넣는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클롱의 법칙입니다. 이 클롱의 법칙은 앞에서도 했었죠. 앞에서 했던 클롱의 법칙은 전개에서의 클롱의 법칙이고요. 지금 여기서 하는 클롱의 법칙은 자석의 세계, 자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롱의 법칙 자계편은 어떻게 되어 있냐?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두 자극의 세기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거는 전개와 거의 똑같지만은 뭐만 바뀌면 되냐? 입실론 투자 뮤 대신에 투자율 뮤를 넣어주면 되고요. 전하 Q 대신에 자극의 세기 M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력 F를 구해라 하면은 자기력 F는 4파이 뮤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1, M2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1, M2입니다. 요게 바로 클롱의 법칙, 자기력을 구하는 공식이었습니다. 마찬가지 4파이 뮤분의 1을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4 곱하기 3.14 곱하기 뮤는 풀었으니까 뭐였어요? 4 곱하기 3.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요거 분의 1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분의 1을 계산을 하면은 어떠한 값이 나오냐? 바로
6.33 곱하기 10의 4승이라는 값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다가 R의 제곱분의 M1 곱하기 M2를 해주는 게 바로 자기력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6.33 곱하기 10의 4승은 변하지 않는 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비례상수 K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공식이 바로 자기력을 구하는 공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개의 세기는 자기력과 거의 일치합니다. 자개의 세기는 자기력과 거의 일치하는데 뭐만 해주면 되냐? 자기력의 공식에서 바로 M을 하나만 없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M을 하나를 없애는 게 바로 자개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도 똑같죠. 이 4파이 뮤분의 1을 계산하면은 6.33 곱하기 10의 4승이라 했으니까 거기에 M만 하나 없는 거. 이게 바로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의가 나오는데요. 자의는 U라고 하고요. 자석의 이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의는 자석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자석의 이치. 이걸 보고 우리는 자의유라고 하고요. 자의유는 마찬가지 자개의 세기에서 뭐만 해주면 되냐? 거리를 하나 없애는 거. 자개의 세기 H는 4파이 뮤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M이 바로 자개의 세기였죠. 근데 자의는 여기서 뭐만 해주는 거예요? 바로 R의 제곱을 없애고 R만 있는 거. 이게 바로 자의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똑같기 때문에 요렇게 하고 자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자기력선의 성질입니다. 자기력선의 성질을 보시면은 자기력선의 성질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N극에서 X극으로 향한다. 자석이기 때문에 N에서 S극으로 간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자기력선과 자기력선은 절대로 교차해선 안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력선 수는 뮤분의 m개이다. 근데 공기중이라고 나오면은 투자율이 아닌 공기중 투자율분의 m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자속 밀도 B입니다. 자속 밀도 B의 단위는 파이의 단위인 웨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웨버 퍼 제곱미터가 바로 자속 밀도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자속 밀도 B는 어떻게 구하냐?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A로 구할 수 있고요. 이거 분의 단위가 웨버인 건 뭐였냐? 파이라고 했습니다. 자속 파이입니다. 그래서 자속 밀도 B는 면적분의 자속을 나눠주는 거. 이게 바로 자속 밀도 B였고요. 그 다음에 자속 밀도 B는 또 어떻게 표현하냐? 투자율의 H를 곱하는 거. 뮤 H로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암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또는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은 뭐와 뭐의 관계야?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에 대한 법칙이야.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오사바르 법칙입니다. 비오라는 사람과 사바르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이고요. 이 비오사바르라는 법칙은 무엇이냐? 전류와 자개의 세기, 자장의 세기에 관련된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DH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떻게 표현되냐? 문제에 따라 다른데 델 H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모해서 델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델 H는 4 파이 R의 제곱분의 I 델 사인 세타 요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로도 표현할 수 있고 델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D로 표현하는 문제가 있고 델로도 표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문제는 무한장 직선이 있고요. 온형 코일이 있고요. 한상 솔레노이드에서의 자개의 세기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네 번째는 무한장 솔레노이드가 있는데 여기서 꼭 기억해줘야 될 거는 한상 솔레노이드의
자개의 세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걸 기억해 놓으면 나머지는 쉬워서 먼저 한상솔레노이드의 자개의 세기를 보시면요. 한상솔레노이드의 자개의 세기 H는 2파이 R분의 NI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L분의 NI로도 구할 수 있는데 이 L분의 NI로 구하려면은 자로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로라는 말이 나오면은 L분의 NI로 구할 수 있지만은 자로라는 말이 안 나올 때는 무조건 2파이 R분의 NI로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한상솔레노이드의 자개의 세기예요. 그래서 한상솔레노이드의 자개의 세기였고요.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무한장 직선과 원형 코일은 쉽습니다. 무한장 직선의 자개의 세기는 어떻게 구하냐? 이 한상솔레노이드에서 뭐만 없애주면 되냐? n만 없애주면 됩니다. 여기서 n은 무엇을 뜻하냐? 곤수입니다. 몇 번 감았냐? 곤수를 의미하는 건데 무한장 직선은 감을 게 없어요. 그냥 직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곤수가 없는 2파이 R분의 I, 이게 바로 무한장 직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원형 코일입니다. 원형 코일은 이 한상솔레노이드에서 뭐만 없애면 되냐? 파이만 없애면 됩니다. 그럼 파이만 없애면 뭐예요? 2R분의 NI, 이게 바로 원형 코일이고요. 마찬가지 원형 코일도 곤수 몇 번 감냐? 안 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안 감았을 때는 뭐만 해주면 돼요? 곤수만 없애는 2R분의 I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개의 세기는 한상솔레노이드를 바탕으로 나머지 하나씩만 없애면은 무한장 직선이 되고 원형 코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는 무한장 솔레노이드입니다. 무한장 솔레노이드는요, 단위 길이당 n은 무한장 솔레노이드 H는 NI입니다. 근데 여기서 n, 소문자 n이 중요한데 소문자 n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위 길이당 1m당 감은 곤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중요한 거, 솔레노이드 내부 자개는 평등 자개이고 외부는 0이다. 이 외부가 0이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저항입니다. 자기저항은 자석의 저항 R을 구하라는 건데 자석의 저항 R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뮤 A분의 L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율 면적분의 길이로 구할 수 있고요. 이 자기저항은 단위가 중요한데 단위가 암페어 턴 퍼 웨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저항은 단위가 중요한데 암페어 턴 퍼 웨버입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플레밍의 오른선 법칙입니다. 플레밍의 오른선 법칙은요, 발전기에 관련된 법칙입니다. 발전기에 사용되는 법칙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엄지. 플레밍의 오른선 법칙, 엄지는 F를 의미하고요. 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플레밍의 오른선 법칙의 검지. 검지는 B를 의미하고요. 자속 밀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중지. 중지는 E를 의미하고요. 기전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선 법칙은 엄지 힘, 검지 자속 밀도, 중지 기전력, 이걸 가지고 발전기에서의 유도 기전력을 방향을 구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선 법칙은 이 엄지, 검지, 중지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엔 플레밍의 N선 법칙입니다. 플레밍의 N선 법칙은 어디에서 사용하냐? 종동기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이것도 뭘 기억하냐? 엄지. 엄지는 바로 F, 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검지. 검지는 B를 의미하고 자속,
또는 자기장, 자속 밀도, 자속과 관련된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I입니다. 중지는 I고요. 중지 I는 바로 전류를 의미합니다. 플레밍의 앤선 법칙은 미 연방수사구 FBI로 기억하면 됩니다. F 힘, B 자석 밀도, 중지 I, 요게 바로 플레밍의 앤선 법칙이고요. 이 앤선 법칙을 이용한 기계가 바로 전동기다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행도선 또는 완복도선이라고도 나옵니다. 완복도체, 평행도선, 완복도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평행도선 완복도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라. 그러면 힘 F는 2파이 R 분의 뮤제로 I1, I2입니다. 원래는 이게 오리지널 공식이에요. 근데 뮤제로는 뭐였어요? 뮤제로는 공기중 투자율이었습니다. 그럼 공기중 투자율 뮤제로를 풀었으면은 어떻게 나오냐? 2파이 R 분의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I1 곱하기 I2로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지금 2하고 4 뭐 할 수 있어요? 약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2로 약분이 되고요. 또 파이하고 파이 뭐 할 수 있어요?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작용하는 힘은 뭐만 나와요? R분의 2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나와서 우리는 뭐만 기억하는 거예요? 결과값만 기억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만 기억을 해줘도 되고 왜 이러게 됐냐? 원래는 2파이 R분의 뮤제로 I1, I2인데 이거를 풀이해보니까 결과값은 R분의 2I1 곱하기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만 남는다. 이게 바로 평행도선 완복도체에 작용하는 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행도선 완복도체에 작용하는 힘, 이 공식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하냐? 전류가 같은 방향일 때는 그럼 무슨 힘이 작용해? 전류가 같은 방향일 때는 흡입력이 작용해. 그 다음에 전류가 반대 방향일 때는 무슨 힘이 작용해? 전류가 반대 방향일 때는 반발력이 작용해 라고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전류가 반대 방향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 완복도체, 완복도선도 바로 무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어때요? 방향이 달라진다. 그래서 전류가 반대 방향이다라는 말은 완복도체라는 말도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반대 방향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이 패러데이 법칙은 우리가 화학 법칙이 또 있지만은 무슨 법칙이냐?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구하는 법칙입니다. 이게 패러데이 법칙인데요. 그러면 유도 기전력의 크기 E는 어떻게 구하냐?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하나 있고요. 이거는 L 델타 T분의 델타 I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이 대는 D라고 돼 있지만 D도 변화라는 말이지만은 D 대신에 델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D나 델이나 같은 건데 문제에 따라서 D로 표현되는 문제가 있고 델로 표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거는 L 델타 T분의 델타 I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렌츠의 법칙입니다. 렌츠의 법칙은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나타내는 법칙입니다.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패러데이, 방향을 나타내는 것은 렌츠입니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 렌츠의 법칙,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나타내라 하면은 뭘 해주면 되냐? 이 패러데이 법칙에다가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은 바로 렌츠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는 자석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나온다. 마이너스는 빼달라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결합계수 K인데요. 이 결합계수 K를 보기 전에는 먼저 뭘 봐줘야 되냐? 인덕턴스 L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덕턴스, 다른 말로는 코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덕턴스 코일 L이라고 하는데 이 인덕턴스 코일 L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 아까 유도 기전력에 해가지고 뭐가 남았어요? NDT분의 D파이는 LDT분의 DI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공식이 하나 성립되냐? LI는 N파이다라는 공식이 하나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L이 인덕턴스입니다. 그러면 이 인덕턴스 L을 구하려면 뭘 해줘야 돼요? 이 I를 밖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럼 보내면 어떻게 되냐? L은 I분의 N 파이라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덕턴스 L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덕턴스 L은 I분의 N파이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 상호 인덕턴스 M을 구해라고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 인덕턴스 M은 어떻게 구하냐? 상호 인덕턴스 M은 K에다가 루트 L온 인덕턴스 1번과 인덕턴스 2번을 곱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상호 인덕턴스입니다. 그러면 이 상호 인덕턴스에서 마찬가지로 뭘 구할 수 있냐? 바로 결합계수 K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결합계수 K는 무엇이냐? 인덕턴스 1번과 인덕턴스 2번을 합체시키는데 얼마나 합체가 잘 됐냐? 그걸 보고 우리는 결합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합계수 K는 K하고 M하고의 자리를 바꾸니까 어떻게 나오냐? K는 루트 L1 곱하기 L2 분의 상호 인덕턴스 M을 해주는 거, 요게 바로 결합계수 K였습니다. 그래서 결합계수 K를 하기 위해서는 이 상호 인덕턴스 M을 구할 수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인덕턴스의 좁속인데요. 인덕턴스의 좁속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인덕턴스의 좁속은 가동 접속과 차동 접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턴스의 접속은 가동 접속과 차동 접속이 있는데, 가동 접속은 방향이 같으면은 가동 접속이고요. 차동 접속은 방향이 반대면은 차동 접속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덕턴스, 합성 인덕턴스를 구하라라고 하면은 어떻게 구하냐? 가동 접속일 때는 L1 더하기 L2 더하기 2 상호 인덕턴스를 해주면 되고요. 차동 접속일 때의 인덕턴스를 구해라 하면은 L1 더하기 L2 마이너스 2M을 해주는 게 바로 차동 접속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냐 플러스냐에 따라서 가동 접속과 차동 접속의 차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테리식스 곡선입니다. 이 히스테리식스 곡선은요, BH 곡선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서 곡선이 그려져 있지만은 곡선은 여러 개. 자, 우리는 지금 이 수직을 뭐라고 하냐? 세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세로축 또는 세로축을 뭐라고 하냐? 종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로축, 종축입니다. 그럼 지금 이 세로축, 종축이 뭘 나타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세로축, 종축은 바로 자속 밀도 B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로축은 행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가로축, 행축은 뭘 나타내라고 알아야 되는데, 가로축, 행축은 뭘 나타내냐? H, 자개의 세기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로축은 B, 자속 밀도 B를 나타내고, 가로축은 자개의 세기 H를 나타내서 BH 곡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 BH 곡선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 곡선에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가로축과 만나는 점과 세로축과 만나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가로축과 만나는 세로축과 만나는 이 점과 바로 이 가로축과 만나는 요 점이 중요한데 이 세로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하냐 이게 바로 물어보는 거. 또는 이 가로축 헨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하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가로축 헨축과 만나는 점은 뭐라고 하냐 HC 보자력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세로축 정축과 만나는 점은 뭐라고 하냐 BR 잔류작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BR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는 HC를 의미한다. 이것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바로 정연파, 사인파, 교류의 파형입니다. 우리가 직류는 전압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일정한 것을 바로 직류라고 했습니다. 직류, DC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거는 바로 교류입니다.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된 파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교류 AC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AC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순식값, 평균값, 시료값, 최대값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순식값입니다. 순식값은 소문자 V나 소문자 I로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순식값입니다. 순식값은 순간순간 변하는 값입니다. 순간순간 변하는 값을 순식값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순식값 V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VM 사인 오메가 T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순식값을 전류로 표현했다. 전류 I는 IM 사인 오메가 T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와 전압은 공식은 똑같은데 뭐만 바꿔주면 돼요? 전압이냐 전류냐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순식값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료값입니다. 시료값은 대문자 V나 대문자 I로 표현을 하고요. 우리는 시료값이라고 합니다. 시료값은 실제 사용하는 값,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압하면은 V라고 하죠. 바로 그 실제 사용하는 값. 그래서 시료값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시료값 V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시료값 V는 루트 2분의 VM으로 구할 수 있고요. 이거는 0.707 VM으로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실제 사용하는 시료값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균값 VA 또는 IA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에버리지입니다. 볼트 에버리지, 전류 에버리지 해서 평균값이라고 하고요. 평균값은 순식값 반에 대한 평균입니다. 순식값 반주기에 대한 평균. 요게 바로 평균값입니다. 그래서 평균값 VA를 구해라 하면은 평균값 VA는 파이분의 2VM으로 구할 수 있고요. 이거는 0.637 곱하기 VM하고도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VM 또는 IM 최대값입니다. 최대값은 순식값 중 가장 큰 값입니다. 그래서 순식값 중 가장 큰 값을 최대값이라고 하고요. 아까 주어진 시료값을 가지고 최대값 구할 수 있죠. 주어진 평균값 가지고 최대값 구할 수 있죠. 마찬가지. 그래서 대부분 최대값은 시료값에서 최대값으로 바꿔라.
평균값에서 최대값 값과라는 게 나옵니다. 그걸 기억해주면은 순식 그래서 평균값하고 시도값만 잘 기억을 해도 우리는 최대값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리액턴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턴스는 교류에서 허수부의 저항 성분이고요. 그래서 리액턴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유도 리액턴스가 있습니다. 이 유도 리액턴스는 코일의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코일의 저항 성분입니다. 그래서 코일의 저항을 유도 리액턴스 XL이라고 하고요. 이 유도 리액턴스 XL은 오메가 L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메가는 2파이 F로 풀었을 수가 있어서 2파이 FL로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코일의 저항 XL은 오메가 L, 오메가 L은 2파이 FL이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뭘 물어볼 수 있냐? 코일일 때의 전류 I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코일일 때의 전류를 구해라가 나오는데 코일일 때 전류 I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 원래 전류 I는 저항분의 전압이었죠. 근데 지금 이거는 저항일 때예요. 우리가 어디서 구해야 돼요? 코일일 때의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코일일 때의 전류는 R 대신에 뭘 써줘야 돼요? 코일의 저항이 XL분의 V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XL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했어요? 오메가 L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파이 FL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코일의 전류 I는 XL분의 V, 오메가 L분의 V, 2파이 FL분의 V로 구할 수 있다. 이거 바로 유도 리액턴스 또는 코일에서의 전류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용량 리액턴스인데요. 용량 리액턴스는 콘덴서의 저항이에요. 우리는 콘덴서의 저항을 용량 리액턴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 리액턴스 XC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오메가 C분의 1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2파이 FC분의 2라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콘덴서의 전류 I를 구해라 하면은 I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XC분의 V로 구할 수 있고요. XC 대신에 오메가 C분의 1분의 V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오메가 C분의 1분의 V를 계산하니까 오메가 CV로 전류 I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메가는 아까 뭐였어요? 2파이 FCV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파이 FCV도 바로 전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파이 FCV 요게 바로 전류 I를 구하는 겁니다. 다음은 임피던스입니다. 임피던스 Z는 바로 뭐냐? 교류 회로의 총저항 성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항과 코일을 합쳤을 때, 저항과 콘덴서를 합쳤을 때, 저항과 코일과 콘덴서를 합쳤을 때 바로 그 성분, 그거의 전체 저항 성분, 그걸 보고 우리는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Z는 어떻게 나오냐? 저항에다가 플러스 JX 리액턴스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은 실수분이고요. 플러스 J는 허수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는 실수하고 허수가 합쳐진 거 이걸 보고 우리는 임피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는 전체 저항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전체 저항인데 뭐의 전체 저항이에요? 그냥 저항과 코일의 저항, 그냥 저항과 콘덴서의 저항을 합친 거 그걸 보고 우리는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첫 번째 RL 직렬일 때 임피던스를 구하라는 게 나옵니다. RL 직렬일 때 임피던스를 구해라. 임피던스 Z는 어떻게 구하냐? R 플러스 J XL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이 JXL은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오메가 L로 표현할 수 있어서
R 플러스 J 오메가 L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바로 뭐예요? 임피던스 전체 저항입니다. 그럼 지금 전체 저항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XL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J가 뭐라고 했어요? 허수분이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이 허수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저항하고 유도 리액턴스를 더해도 값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산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값이 필요해요. 그럼 값을 구해야 되는데 값을 구하는 건 바로 뭐냐? 이 저항값, 전체 저항 임피던스 값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절대값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계산할 수 있는 절대값은 어떻게 만들 수 있냐?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을 해주면은 바로 절대값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인데 아까 XL은 뭐로도 표현해요?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로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메가 L의 제곱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마지막 요 남아있는 거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절대값을 구하는 공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RL 직렬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였습니다. 다음은 RC 직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RC 직렬은 저항과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하는 거고요. 그래서 임피던스 Z는 전체 저항은 어떻게 구하냐? R 마이너스 JXC로 표현해야 됩니다.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일 때는 언제냐? 콘덴서가 직렬 연결일 때 마이너스를 써줘야 됩니다.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할 때는 무조건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임피던스 Z는 R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게 바로 전체 저항 임피던스를 표현하는 거였고요. 마찬가지 계산할 수 있는 절대값으로 구한다. 계산할 수 있는 절대값은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C의 제곱으로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하고도 똑같은 거입니다. 요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은 RLC 직렬입니다. RLC 직렬은 저항과 코일과 콘덴서를 다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임피던스 Z는 아까 RL 직렬일 때는 R 플러스 JXL이었어요. 근데 아까 콘덴서가 직렬일 땐 뭐였어요? 마이너스 JXC 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임피던스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R 플러스 JXL 빼기 XC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분의 1로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값 임피던스를 구하라 하면은 절대값 임피던스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가로 열고 XL 빼기 XC의 제곱을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절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절대값 임피던스는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냐?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 빼기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RC 병렬만 RL 병렬도 있고 RC 병렬도 있지만은 RC 병렬이 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RC 병렬만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RC 병렬은 바로 뭘 해줘야 되냐? 우리가 그냥 임피던스로 구하면은 병렬은 힘들어요. 그래서 병렬은 뭐로 해서 구하는 게 편하냐? 어드민턴스로 해서 구하는 게 편합니다.
어드미턴스 Y로 계산을 하면 편하게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어드미턴스는 뭐냐? 어드미턴스 Y는 임피던스의 역수입니다. 임피던스가 뭐였어요? 전체 저항이었어요. 전체 저항의 역수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전체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게 해주냐? 그걸 보고 우리는 어드미턴스 Y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드미턴스 Y는 임피던스 분의 1이라는 거예요.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 분의 1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RC 병렬 임피던스 어떻게 표현했어요? RC 병렬일 때 임피던스, RC 직렬일 때 임피던스는 R 마이너스 J XC로 표현했고요. 이거는 R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하고도 똑같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뭘 해주는 거예요? 병렬은 역수로 취해준다라고 했어요. 역수로. 그럼 여기서 역수로 취해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뭘 해주면 돼요? 분의 1로 해주면 뭐가 된다 했어요? 어드미턴스가 된다 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항분의 1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인더턱스분의 1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 바로 임피던스를 보시면은 RLC 직렬이니까 요걸 보실게요. 요걸 보는데 우리는 요걸 뭐 한다라는 거예요? 어드미턴스화 시킨다 했어요. 그러면 저걸 어드미턴스화 시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임피던스의 역수니까 분의 1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도 뭐가 돼야 돼요? 역수니까 플러스로 바꿔줘야 돼요. 그다음에 J 오메가 C분의 1인데 J 오메가 C분의 1도 역수하니까 뭐가 돼요? 그냥 J 오메가 C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RC 병렬일 때 어드미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렬은 뭐로 계산하자는 거예요? 임피던스가 아니고 뭐로요? 분의 1로 계산해서 다 역수로 계산해야지 쉽게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 이 어드미턴스를 다시 뭐로 해요? 인더턴스로 바꾸고 싶대요. 그럼 뭐 해주면 돼요? 또 여기에 분의 1을 해주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임피던스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RC 병렬은 요거 하나 뭐예요? 임피던스를 역수시켜서 계산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어드미턴스가 그래서 나오죠. 어드미턴스 Y는 뭐였어요? 임피던스분의 1이었어요. 근데 임피던스는 아까 뭐로 이루어졌어요? 임피던스는 저항에다가 X로 이루어졌어요. JX. 그러면 이게 뭐였어요? 저항이었어요. X는 뭐였어요? 리액턴스였어요. 근데 우리가 얘는 임피던스였죠. 근데 지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어드미턴스 Y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드미턴스 Y로 바꾸려면은 뭘 해줬어야 됐어요? 분의 1을 해줬어야 됐어요. 분의 1. 그럼 이거는 R분의 1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JX분의 1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R분의 1은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R분의 1은 우리 바로 저항의 역수니까 바로 컨덕턴스 G로 표현할 수 있고요. 플러스 이 J, X분의 1은 뭐로 표현할 수 있냐? 바로 J, B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드미턴스는 컨덕턴스에다가 J, 서셉턴스를 더해주는 거. 이게 바로 어드미턴스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드미턴스는 뭐야? 요거야 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시험엔 잘 안 나오지만은 뭐 특징이 나오면은 이 특징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직렬공진에 대해서 볼 건데 공진이라는 게 뭐냐? 공진은 바로 유도 리액턴스 오메가 L가 용량 리액턴스 오메가 C분의 1이 똑같을 때 이때를 보고 우리는 공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진은 직렬공진이 있고 병렬공진이 있는데 직렬공진만 외워둬도 병렬공진은 쉽게 할 수 있어서
직렬공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렬공진은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 허수부가 0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임피던스 Z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R 플러스 J XL 빼기 XC, 이게 바로 RLC 직렬이었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뭐라는 거예요?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같다라고 했으면은 5 빼기 5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5 빼기 5는 0이 되니까 뭐밖에 없는 거예요? 임피던스는 R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직렬공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렬공진, 이 허수부가 5 빼기 5니까 0이다, 이 말이 되는 거고요. 그렇단 말은 임피던스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R밖에 없는 거야. 이게 바로 직렬공진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직렬공진의 두 번째 특징을 보시면은, 그러면 지금 임피던스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저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항밖에 없으니까 전체 저항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원래 전체 저항은 저항에다가 허수부를 더해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허수부가 없다라는 거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실수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저항은 저항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가 되더라. 그래서 전체 저항은 최소가 된다. 그럼 이 전체 저항이 최소가 된다라는 말은 전류가 최대가 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알아줘야 될 거는 공진주파수라는 걸 알아줘야 됩니다. 자, 공진이라는 거는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가라고 같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파수 F를 구하라 했으면은 주파수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주파수는 바로 이 오메가에 속해 있습니다. 이 오메가가 뭐니까요? 오메가가 2파이 F니까요. 그럼 여기서 F가 바로 뭐예요? 얘가 주파수니까요. 그러면 지금 뭘 구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공진일 때 주파수 F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파수 F를 구하려면 일단 뭘 해줘야 돼요? 이 주파수 성분인 오메가를 밖으로 보내야 돼요. 그럼 이 밖으로 보내려고 이 L은 주파수 성분이 없으니까 얘하고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오메가하고 L하고 자리를 바꾸니까 어떻게 나오냐? 오메가는 L C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오메가는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오메가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오메가의 제곱은 LC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만 필요해요? 주파수의 제곱이 필요한 게 아니고 주파수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뭘 해줘야 돼요? 이 제곱을 없애야 돼요. 그러면 제곱을 없애려면은 오메가는 루트 LC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왔으면 마지막 오메가는 아까 뭐였어요? 2파이 F였어요. 그러면 2파이 F는 루트 LC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만 남기면 돼요? 주파수 F만 남기면 돼요. 그러면 주파수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1. 요게 바로 공진주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진주파수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1. 그래서 우리는 뭘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이 가정은 기억을 안 하더라도 꼭 결과값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진주파수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다. 요게 바로 공진주파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렬공진인데요. 병렬공진은 직렬공진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직렬공진하고 다 똑같은데 뭐만 바꿔주면 되냐? 아까 임피던스 최소, 전류 최대만 바꿔주면 돼요. 반대로 병렬공진은요, 임피던스가 최대가 되고요, 전류가 최소가 돼요. 나머지는 직렬공진하고 뭐 공진주파수고 뭐고 다 똑같아요. 근데 뭐만 바뀌어요? 임피던스가 최대가 되고 전류가 최소가 된다. 왜냐? 직렬공진과 병렬공진은 뭐였으니까요? 역수관계였으니까요. 그래서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그것만 반대로 바꿔주면은 병렬 공지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근데 뭐만 바뀌어요? 임피던스가 최대, 전류가 최소로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병렬 공지는 뭐예요? 합성 전류, 전류가 최소다. 이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RL 직렬의 시정수, 실형수입니다. RC 직렬의 시정수, 실형수입니다. RL 직렬 때는 R분의 L이 시정수가 되고요. RC 직렬일 때는 시정수는 그냥 RC다.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피상전력입니다. 피상전력은 전기기기의 용량을 표시하는 전력, 다른 말로 겉보기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에 표시되어 있는 용량, 이 전력, 이걸 보고 피상전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피상전력은 PA로 표현하고 피상전력은 어떻게 구하냐? VI. 전류에다가 전류를 곱해주는 거, 이게 바로 피상전력입니다. 그래서 피상전력의 단위는 전압의 단위 볼트, 전류의 단위 암페아, 볼트 암페아가 바로 겉보기 전력, 피상전력의 단위가 됩니다. 그 다음은 유효전력입니다. 유효전력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 소비전력이라고도 하고 평균전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전력이기 때문에 P로 표현을 하고요. 어떻게 구하냐? 전력은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해주는 거. 여기까지는 피상전력하고 똑같죠. 근데 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 역류를 곱해주는 거. 그래서 전류와 전압에다가 역류를 곱해주는 거. 이게 바로 유효전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효전력의 단위는 와트입니다. 와트. 우리가 실제 쓰는 전력의 단위죠. 와트. 요게 바로 유효전력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무효전력입니다. 무효전력은 바로 손실된 전력을 의미하고요. 무효전력은 우리가 PR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효전력은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해주고 여기에 사인 세타를 곱해주는 것. 이게 바로 무효전력이고요. 그래서 무효전력의 단위는 VAR, 바라고 있습니다. 무효전력의 단위는 바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역률입니다. 역률은 유효율, 우리가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전기를 쓸 수 있냐. 바로 역률은 코사인 세타고요. 그래서 역률은 어떻게 구하냐? 전체 임피던스 분의 저항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임피던스 분의 저항으로 나눠주는 거, 이게 바로 역률이고요. 우리가 이 전력에서 역률을 한다 하면은 어떻게 구하냐? 전체, 피상전력은 전체라고 했죠. 기기의 전력. 기기의 전력에다가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유효전력을 나눠주는 거, 이게 바로 역률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거는 최대 전력 전달 종성 조건입니다. 최대 전력 전달 종성 조건은 최대에 보낼 수 있는 전력을 의미하는데, 최대 전력은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을 때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 매스는, 최대 전력은 4R분의 V의 제곱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부 저항 4R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외부 저항 4R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은 결국엔 뭐예요? 같으니까. 그래서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 둘 중에 어느 걸 표현하더라도 우리는 최대 전력을 구해라 하면은 4R분의 V의 제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Y결선입니다. Y결선은 다른 말로 성형결선이라고도 하고요. 스타결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Y결선에서 물어보는 거는 첫 번째, 성간전압과 상전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성간전압과 상전압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여기서 성간전압은 VL로 표현할 수 있고요. 상전압은 VP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간전압 VL은 어떻게 구하냐? 몇 배예요? 상전압보다 루트 3배 크다. 이게 바로
성간전압입니다. 그래서 Y결선 일대의 성간전압은 상전압보다 루트 3배 크다. 이게 바로 Y결선 일대의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였고요. 두 번째는 Y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의 관계를 물어봅니다. 선전류 IL과 상전류 IP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Y결선일 때는 선전류 IL은 상전류 IP와 똑같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Y결선에서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 선전류와 상전류의 관계를 물어볼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델타 결선입니다. 델타 결선, 삼각결선, 함상결선 다 델타 결선을 의미하고요. 델타 결선 역시 물어보는 건 똑같습니다. 첫 번째,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입니다. 성간전압 VL과 상전압 VP의 관계입니다. 델타 결선일 때는 VL은 성간전압은 상전압과 같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선전류와 상전류의 관계입니다. 선전류와 상전류인데 선전류 IL과 상전류 IP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선전류 IL은 루트 3 IP입니다. 한마디로 델타 결선은 전압은 똑같은데 전류가 성간전류가 상전류보다 루트 3배 크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델타 결선과 Y 결선을 배웠으면 뭘 좀 할 줄 알아야 되냐? 델타에서 Y로 변환해라. Y에서 델타로 변환해라를 조금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델타에서 Y로 변환해라. Y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Y는 어떻게 구하냐? 델타보다 3분의 1이 작습니다. 그래서 Y는 델타보다 3분의 1이 작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델타를 구하라 한다. 델타는 Y보다 3배 큰 겁니다. 3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와 Y의 변환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델타에서 Y를 구해라. Y는 델타보다 3배 작다. 델타는 Y보다 3배 크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은 델타에서 Y 변환, Y에서 델타 변환이 가능합니다. V결선입니다. V결선은 델타 결선 시에 한 대가 고장 났을 때 두 대로 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V결선은 델타 결선으로 운전 중 한 대가 고장 났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한 대가 고장 났을 때 V결선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V결선의 먼저 용량은 루트 3P입니다. 여기서 P는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V결선은 이 전력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출력비하고 이용률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V결선의 출력비는 57.7이다. 0.577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용률은 0.866, 86.6%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V결선은 출력비하고 이용률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전력계법하고 3전력계법인데요. 전력계 2개를 가지고 전력을 측정하는 게 2전력계법. 3전력계법은 전력계 3개를 가지고 측정한다. 그래서 전력은 어떻게 구하냐? 2전력계법은 전력계가 2개니까 2개를 더해주면 전력을 구할 수 있고요. 3전력계법은 전력계가 3개니까 3개를 더해주는 게 3전력계법에서 전력을 측정하는 검입니다. 그 다음에 비정연파, 비사인파입니다. 우리가 교류는 아까 이러한 파형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파형을 우리는 정연파라고 합니다. 근데 비정연파는 이러한 파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러한 파형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세모로 나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네모로 나오든지 이러한 파를 바로 우리는 비정연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정연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정연파를 보시면은 비정연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비정연파의 구성은 직류 플러스 기본 플러스 고조파 요렇게 기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연파의 구성은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비정연파는 고조파 듣기 싫은 소리의 파죠. 그래서 주파수 우리 라디오를 맞추다 보면은 지지지지 거리죠. 그게 바로 고조파입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주파수 성분을 갖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비정연파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비정연파를 전개해봐, 비정연파를 분석해봐, 해석해봐, 정리해봐 라고 하면은 푸리의 법칙입니다. 또는 푸리의 급수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파고율하고 파형률을 알아줘야 되는데 파고율은 시록값분의 최대값을 파고율이라 하고 있고요.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시록값을 파형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우면은 저는 아까 우리가 교류값에서 순식값, 평균값, 시록값, 최대값을 배웠죠. 그 중에 제일 큰 값을 먼저 쓰는 겁니다. 제일 큰 값은 최대값이니까 최대값을 먼저 쓰고요. 두 번째로 큰 값은 시록값이니까 시록값을 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값은 평균값이니까 평균값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주는 거예요? 분수 표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록값분의 최대율, 최대값 이게 바로 파고율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값분의 시록값 이게 바로 파형률이 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값분의 시록값, 파형률, 시록값분의 최대값, 파고율 저는 이거를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연파의 시록값입니다. 비정연파의 시록값은요. 각 고조파의 시록값의 제곱근의 합의 제곱근이다. 이 말은 기본파부터 루트 V1의 제곱 플러스 V2의 제곱 플러스 V3의 제곱 이런 식으로 기본파, 1은 기본파, 2는 2고조파, 3은 3고조파 요거의 제곱근의 합이다. 이게 바로 비정연파의 시록값을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형률입니다. 외형률은 다른 말로 일그러짐률이라고도 합니다. 찌그러지는 건데 이 찌그러진 외형률은 어떻게 구하냐? 기본파의 시록값, 기본파 분의 각 고조파의 제곱근입니다. 그러면 각 고조파니까 2고조파의 제곱 플러스 3고조파의 제곱 플러스 4고조파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각 고조파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 고조파로 나눠주는 거 이게 바로 외형률을 구하는 공식이었고요. 여기서 정연파의 외형률은 0이다. 정연파는 뭐예요? 일그러짐률, 찌그러짐이 없다라는 것까지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전기기능사 이론의 핵심 요점 정리를 알아보았습니다.